제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을 자기들 명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작은 요양원 책자를 건네더군요. 이제 그만 쉬시라면서요. 그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그 집 등기부등본에 제가 어떤 특별 조항을 몰래 넣어두었는지를요. 그들의 웃음이 곧 멈추게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김미애입니다. 올해 30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해야 할 시기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빼앗겼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이라곤 3살배기 아들 하준이의 작은 체온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호화로운 고급 빌라촌, 저희 시댁대문 앞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제 집이라 불렀던 곳입니다. 시어머니 박혜림 여사는 제게 이혼 서류를 던지듯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돈을 요구해? 빈손으로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더러운 꼴 보이지 말고. 박 여사의 말은 비수였습니다.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찢어 발겼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남편의 사업, 그 모든 것을 마치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양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돈은, 그깟 돈은 다 빼앗긴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만큼은, 제 아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건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제발, 제발 하준이만은?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웃듯 제 얼굴을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내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하준이도 뺏길 각오나 해. 법적으로 내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 순간 제 남편 최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바쳤던 모든 청춘과 희생을 그는 한낱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참함이 너무 커서 울음조차 사치였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준이만은 제 품에 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준이를 꼭 안고 한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빌라촌을 나서는 순간 묵직한 철문이 제 등 뒤에서 끼익,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난 5년간의 제 삶에 잔인한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몸은 젖어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시렸습니다. 하준이는 제 품에 파고들어 작은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랑 아빠가 우리를 쫓아냈어? 우리 이제 어디로 가? 하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꼭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철문이 다시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하준이를 품에 더 단단히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무슨 모욕을 주려고 나올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온 사람은 시아버지 이정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말씀이 없고 고지식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게도 아들 진우에게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기세에 눌려 집안의 모든 일은 박 여사가 결정했지만 저와 하준이를 남몰래 아껴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며 하준이 우유 사 먹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빗속에서 떨고 있는 제 모자를 보자 더 깊어진 얼굴의 주름 사이로 안타까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황급히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갓 구워낸 듯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빵 하나였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라. 손주 굶기지 말고. 그는 쉰 목소리로 짧게 말한 후 박 여사나 최진우에게 들킬세라 황급히 다시 철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희생이 이 빵 한 조각으로 보상받는 듯한 치욕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준이가 빵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이거 먹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는 작은 손으로 빵을 받아 들고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준이의 작은 입술에서 빵 조각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빵은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신문지에 꼼꼼히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빌라 대문 앞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박 여사와 최진우의 눈빛도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제 손에 들린 빵 조각과 떨어진 물건을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숨긴 채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것처럼 반짝이는 집 열쇠 하나와 고무줄로 묶인 지폐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제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쥔 열쇠와 지폐 뭉치를 보자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희미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저는 이 알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몇 푼 안 되는 동전을 털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는 이 어르신이 빵과 함께 몰래 쥐어주신 낡은 수첩 조각을 건넸습니다. 거기에 적힌 주소는 서울 성수동 125번지 7호 빌라였습니다. 기사님은 꾀죄죄한 옷차림의 저와 잠든 아이를 보고는 치근한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점점 평범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했던 화려함은 사라지고 소박하지만 정겨운 골목길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택시는 성수동의 한적한 골목길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가씨.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고 하준이를 업은 채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125번지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집들은 크지 않았지만 단정했고 골목 끝에는 작은 2층 빌라가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아늑해 보이는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과연 그곳일까? 뭔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깨끗하고 정돈된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루는 윤이 났고 벽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가구는 없었지만 작은 식탁과 의자, 간이 침대, 옷장, 그리고 작은 주방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희 모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거실 중앙의 작은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잠든 하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공책에서 찢어낸 듯한 종이 몇 장과 함께 시아버지 이정호 어르신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애야, 내 딸아. 첫 문장에서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저를 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와 하준이는 이미 그 집을 떠났겠구나. 아비가 미안하다. 비겁한 시아버지여서 미안하고 무능한 할아버지여서 미안하다. 나는 다 보았다. 내가 속으로 삼키는 눈물, 내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수모를 다 보았다.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무능하고 나약해서 평생 아내의 그늘 아래 살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내 손주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자격이 없구나.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너희 모자를 거리로 내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기에 너희 모자에게 남몰래 도피처를 마련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퇴직금과 비자금, 내 전 재산 100만 원으로 몇 년 전 몰래 산 것이다. 내가 직접 쓸고 닦고 하나하나 살림을 장만했다. 혹시 모를 불행에 너희 모자가 지낼 곳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는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빵 속에 넣어둔 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겨우 몇 달을 버틸 정도밖에 안 될 게다.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다. 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이제는 감동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그 집에도 저와 하준이를 남몰래 걱정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나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이 어르신이 평생을 모아 저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니. 그의 선물은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넓은 마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저는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저 불행한 며느리를 향한 시아버지의 연민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밀, 그의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가장 깊은 이유가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이전보다 더 떨리고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미애야, 내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진우조차 모르는 이야기다. 어쩌면 이것이 인연이고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너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왜 늘 너를 남몰래 보호하려 했는지 궁금했던 적이 없느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시아버지의 태도가 달랐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박 여사를 두려워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늘 알 수 없는 애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이 혹시 김성민이 아니더냐?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완전히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은 분명 김성민이었습니다. 1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만약 그분이 맞다면 미애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의 딸이다.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눈을 크게 뜨고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글 속에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과거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20여 년 전 이 어르신은 찢어지게 가난한 젊은이로 어떤 변두리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비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그 순간 제 아버지 김성민 씨가 망설임 없이 그를 밀처 위험 지역에서 구해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이 어르신의 목숨을 구했지만 본인은 거대한 철근에 맞아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몇 달간 병원에 누워 계셨다. 그때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털어 병원비를 댔지만 상처는 너무 깊어 후유증을 남겼다. 그 후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평생 죄책감과 한을 가지고 살았다. 그분에게 목숨을 빚졌고 미래를 빚졌다. 그 후 공사장이 해체되고 서로 연락이 끊겼다. 나는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5년 전 진우가 너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을 때 너를 보는 순간 돌아가신 내 친구의 눈과 미소를 보았다. 내 마음에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을 때 나는 하늘이 나에게 과거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불편해할까 봐, 내가 은혜 때문에 너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할까 봐. 하지만 나는 정말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다. 미애야,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다. 내 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건강을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딸인 너를 그 모든 부당함과 수모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다. 이 집과 얼마 안 되는 돈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작은 정성이고 또한 먼저 떠난 내 친구에게 갚는 빚의 일부다. 부디 거절하지 마라 다오. 나 같은 은혜 입은 자의 양심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도록.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극의 몰락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깊은 인연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분의 남모를 도움 뒤에는 과거의 깊은 은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며느리여서 저를 아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자신을 살려준 친구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희미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제 친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울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은혜를 갚으려 했던 시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던 순간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감각에 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제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정호 어르신의 묵묵한 보살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잠든 하준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 삶 속에 존재했던 두 분의 위대한 아버지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 이정호 어르신의 편지는 제게 거대한 정신적 지지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위안만으로는 현실의 겹겹이 쌓인 어려움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남겨주신 작은 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저희 모자에게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과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비싼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가려면 집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빵 속에 넣어주신 돈은 제가 다시 세어보니 고작 1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던 은퇴한 노인에게는 그게 평생을 아껴 모은 전부였을 겁니다. 저는 그분께 한없이 감사했지만
이 적은 돈은 물속의 소금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의 식비와 공과금 정도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후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전문 대학생 김미애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 아내와 엄마로 살면서 한때 배웠던 전문 지식은 모두 잊었고 제 학위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구인 담당자들의 눈에 저는 경력도 없고 어린아이를 키워야 하는 30살의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습니다. 몇몇 회사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완곡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김미애 씨의 이력서는 훌륭하지만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비마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는 그 추후가 절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서서히 제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가 잠든 밤, 저는 조용한 집안에 홀로 앉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시댁의 호화로운 빌라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어도 적어도 끼니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잠에 빠진 하준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나약함의 늪에 빠져들려는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제 아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큰일을 할 수 없다면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스스로를 고용하겠다고. 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부터 시작하며 생계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골목 어귀에는 손님들로 늘 북적이는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산처럼 쌓인 더러운 그릇들을 보곤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국밥집에서 설거지하실 분 필요하신가요? 인자해 보이는 중년의 주인 아주머니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처럼 젊고 깨끗해 보이는 여자가 힘들고 더러운 설거지 일을 하겠다고 나설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인데 돈도 얼마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일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는 하준이를 동네 어린이집에 맡긴 후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 진려까지 저는 일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설거지와 빨래에만 익숙했던 제 두 손은 이제 하루 종일 세제와 기름때 섞인 물에 담겨야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뜨거운 그릇들,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은 그릇들을 처음 봤을 때는 구역질이 났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두 손은 금세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얼마 안 되는 품삯을 받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땀과 노력으로 직접 벌어들인 깨끗한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설거지 품삯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준이의 학원비와 식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동네의 작은 의류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밤에는 집으로 옷을 가져와서 재봉틀로 박음질을 했습니다. 하준이의 식사를 챙겨주고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든 후 저는 밤새도록 낡은 재봉틀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낡은 재봉틀에 달칵달칵 하는 소리가 하준이의 작은 숨소리와 함께 밤늦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이 피곤해 더 이상 뜰 수 없을 때까지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매일 밤 몇 시간만 자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새벽녘,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하준이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다시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자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힘들고 부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집은 값비싼 가구 하나 없었지만 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준이는 너무나 착하고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든 것을 알기에 절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숙제를 하고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가끔은 작은 손으로 제 등을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어. 내가 엄마 등 주물러 줄까? 그럴 때마다 제 모든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제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자 이유였습니다. 저는 전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과거는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는 시아버지 이정호 어르신의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걱정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최진우에게 혹시나 나쁘게 대우받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평안하시기를 마음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모자의 삶과 그들의 삶이 영원히 만날 일 없는 평행선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서로에게 끌어당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준이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았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엄만 하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하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민간요법을 동원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레몬 꿀물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열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텅 빈 제 지갑을 보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내일 쌀과 반찬을 살 돈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혼란과 절망 속에서 저는 문득 어머니 김성민 씨의 유품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와 작은 나무 괴짝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 외할머니께 받은 작은 금고거리가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것을 써야 할 때일지도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 괴짝을 열었습니다. 낡고 익숙한 나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달아해진 한복과 흑백 가족 사진들 사이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낡은 분홍색 비단 손수건에 쌓인 금고거리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금고거리 옆에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낡은 표지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어머니의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필체가 보였습니다. 그 수첩은 어머니의 고향에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전통 한과와 제매 레시피, 즉 비법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예전부터 손재주가 매우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바느질과 자수뿐 아니라 떡과 한과를 만드는 솜씨도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작은 주방은 설탕과 생강, 코코넛 향으로 가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큰 무쇠솥 앞에서 하얀 코코넛 잼을 쉬지 않고 저으시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만드신 코코넛 말랭이는 누구도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다른 잼처럼 딱딱하지 않고 쫄깃하고 향긋하며 은은하게 달콤했습니다.
겉에는 서리처럼 얇은 설탕가루가 입혀져 있었고 속은 부드럽고 신선한 어린 코코넛의 고소한 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과를 만들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맛을 보러 오곤 했고 모두들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비법은 코코넛을 고르는 방법, 잼을 조리는 방법, 그리고 특히 귤꽃과 몇 가지 약초로 만든 비밀 향신료에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모든 비법이 이제 이 수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익숙한 레시피들, 코코넛잼, 생강잼, 호박잼, 엿, 쑥떡. 음식 하나하나가 제게는 가난했지만 따뜻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병에 대한 걱정마저 잊을 정도로요. 하지만 수첩을 닫는 순간 문득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대담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 음식들을 만들어서 팔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제게는 레시피가 있었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비법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 음식들은 서울에서는 분명 특별한 맛,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음식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고향의 맛, 추억의 향기였습니다. 그 생각은 제 온몸에 전류처럼 흘렀습니다. 희망의 불꽃,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밝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를 하거나 밤새 재봉틀 앞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품을 만들고 저만의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팔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 그녀가 잼 한 가닥, 떡 한 조각에 담았던 사랑의 이야기를요.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사업이 과거의 유물에서 가장 궁핍하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를 진찰하고 약을 사다 먹인 후 아이는 열이 내리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늦도록 식탁에 앉아 어머니의 레시피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베껴 썼습니다. 어머니의 금고거리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적처럼 정신적인 자본처럼 간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사업 자금은 제 두 손과 제가 힘겹게 모은 얼마 안 되는 품삯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 무일푼 여인의 창업 여정은 그렇게 낡은 수첩 한 권과 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강렬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황금기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나라 끝까지 밀려났던 한 여인의 재탄생 여정이 과연 순탄했을까요? 김미애 씨의 선택은 과연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올바른 길이었을까요?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전통 레시피가 과연 기적을 가져다 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존재가 저희가 이 의미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황금기 이야기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하준이의 약값과 병원비를 치르고 나니 남은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소박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 나가서 가장 싱싱한 제주산 코코넛과 향긋한 국산 생강, 그리고 잘 익은 호박을 신중하게 골라왔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온종일 꼼꼼하게 어머니의 수첩에 기록된 모든 과정을 따라 작업했습니다. 코코넛을 직접 채 썰고 생강을 얇게 썰고 잼을 조리는 과정은 제게 묘한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제 삶의 한 부분, 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코코넛 말랭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설탕의 은은한 단맛과 코코넛의 고소함,
그리고 귤꽃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만들기는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가게를 임대할 돈도 없었고 온라인으로 홍보할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낡은 자전거 한 대와 인내심뿐이었습니다. 저는 노점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은 자전거 뒤에 작은 유리 진열장을 달고 그 위에는 정성껏 손으로 쓴 간판을 걸었습니다. 미의 엄마표 꿀맛, 추억의 그 맛. 이 이름은 그날 밤 제가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어머니의 추억을 담아 진솔하고 친근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첫째 날, 저는 정성껏 포장한 한과 상자들을 싣고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선뜻 소리 내어 팔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 서서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끌벅적하고 분주한 시장통에서 제 작고 초라한 노점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겨우 몇 상자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주로 아는 이웃들이 격려 삼아 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하준이를 보자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자리에 서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작은 한과 조각들을 접시에 담아 사람들에게 맛보기를 권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이모, 삼촌.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든 코코넛 말랭이 한번 맛보세요. 집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방부제 같은 건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던 제 외침도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맛이 통했습니다. 한번 맛본 사람들은 주저없이 한두 상자씩 사갔습니다. 특별한 맛과 함께 저의 진솔하고 성실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오피스 빌딩 밀집 지역으로, 퇴근 시간에는 공단 지역으로 자전거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깨끗하고 맛있는 간식을 찾는 수요가 큰 곳이었습니다. 일은 정말 고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3, 4시에 일어나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뜨거운 햇볕 아래 자전거를 타고 온종일 거리를 헤맸습니다. 저녁에는 하준이를 돌보고 다음 날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가끔은 장사가 안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도시미관 단속반에 걸려 허둥지둥 물건을 정리하고 도망치듯 자전거를 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 힘들게 벌어들인 작은 수익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의 씨 한 관은 정말 맛있어요. 다른 데처럼 너무 달지도 않고 우리 아이가 미의 씨 코코넛 말랭이 중독됐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아가씨, 분명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박한 말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제 노점은 점점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친근하게 미의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제게 공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서울 한복판에서 저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의 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점점 늘어나자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업 확장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 저는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늘은 착한 사람을 돕는 법인가 봅니다. 거대한 기회,
제 작은 노점에 예상치 못한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어느 화창한 오후의 말입니다. 제가 힘겹게 한 걸음씩 올라서며 소박한 삶을 꾸려가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전 시댁 최진우의 화려했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때로는 느리게 찾아오지만 일단 찾아오면 그 무엇보다 가혹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최진우는 강서현이라는 재벌가 딸과 결혼한 후 꿈에 그리던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그에게 건설회사를 확장할 막대한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는 호의호식하며 매일 밤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가난한 과거는 물론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했던 저라는 아내마저 완전히 잊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무능력 위에 세워진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진우는 사실 사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성공은 대부분 저의 묵묵한 지원과 제가 아껴 모은 자금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장부를 관리하고 전략을 세워주지 않자 그의 회사는 점차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밖의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을 전혀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새 아내 강서현은 오직 돈만 쓸 줄 아는 철부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를 무한정 돈이 나오는 금광처럼 여겼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명품과 해외여행에 물쓰듯 썼습니다. 장인어른이 대주었던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났고 프로젝트는 지연되었으며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최진우는 더 이상 예전의 번듯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술에 절어 살며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강서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돈 다 어디다 버렸어요? 불꽃 튀는 싸움이 매일 벌어졌고 그들의 호화로운 빌라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바람을 일으키고 가장 큰 폭풍을 맞은 사람은 바로 제 전 시어머니 박혜림 여사였습니다. 아들이 부자 며느리를 얻자 박 여사는 더욱 오만하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이 주는 적은 용돈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천하의 이름을 날릴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옛집을 팔아 최진우에게서 받아낸 큰 돈을 들고 친구들의 말에 넘어가 무모하게 금융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지와 끝없는 탐욕은 그녀를 다단계 사기의 덫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에게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며 빠른 부자가 될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멀어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쏟아부었고 심지어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다단계 조직은 무너졌습니다. 사기꾼들은 모든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때 화려하고 오만했던 그녀는 이제 매일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찾아와 욕설을 퍼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 또한 이 상황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벌인 일은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전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최진우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돈 앞에서 신성했던 모자 관계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절망 속에서 새 며느리 강서현을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서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은 저와 상관없으니 제발 여기서 난리 치지 마세요.
귀찮아요.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며느리에게도 경멸당하자 박 여사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방황하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박 여사는 이제 자신의 탐욕에 의해 파괴된 가련하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진우의 회사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은행은 빌라를 압류했고 강서현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 것을 보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이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인맥과 노련한 변호인단을 동원해 최진우가 처음에 맹목적으로 서명했던 결혼계약서 조항을 이용했습니다. 명품 자동차, 값비싼 가구, 심지어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까지 그녀는 모든 남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녀는 최진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을 털고 떠났습니다.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없는 인과응보였습니다. 배신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호화로운 가족은 3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거기에 빚과 치욕마저 덤으로 얻었습니다. 쌈에 놓았던 송곳은 결국 튀어나오는 법입니다. 최진우의 무능력과 강서현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던 건설회사는 시장의 파고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인건비와 자재비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여러 차례 자금을 대주었지만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했던 최진우의 장인어른은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지원을 끊고 무능한 사위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최진우의 배를 완전히 침몰시키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습니다. 회사가 파산 선언을 한 날 강서현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망설임도 일말의 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후원과 노련한 변호인단을 등에 업고 최진우가 처음에 맹목적으로 서명했던 혼인계약서 조항을 이용해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값비싼 명품 자동차부터 브랜드 제품들, 심지어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까지 모든 남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녀는 최진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털고 떠났습니다. 날 탓하지 마요. 그녀는 마지막 만남에서 최진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나는 여자예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지 짐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재수가 없었네요. 당신은. 그녀의 말은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최진우의 마음에 마지막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돈, 가족, 그리고 그녀를 위해 처자식까지 버렸던 그 여자마저. 그는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혜림 여사는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진정한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이웃과 친척들은 집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옛날의 부자 박 여사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며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치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는 이제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그 끝없는 탐욕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직접 해결하세요. 궁핍함 앞에서
신성한 모자 관계마저 원한과 비난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들은 박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앞길에 위치한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아 박 여사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고 최진우 회사의 은행 빚을 갚고 나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빌라와 고급 차 속에서 살았던 그들은 이제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달동네의 작고 허름한 쪽방을 빌려 살아야 했습니다. 10제곱미터 남짓한 방은 습하고 퀴퀴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아들을 무정하게 내쫓았던 그들에게 내려진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없는 벌이자 인과응보였습니다. 최진우는 번듯한 사장님에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되고 비바람에 시달리는 육체노동은 그의 세련된 외모를 빠르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까맣게 그을렸으며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술에 절어 살았고 매일 밤 술에 취해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저주했습니다. 박혜림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설거지 품팔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평생 남을 부리던 여인이 이제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굽실거려야 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삶의 변화는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우울해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늘 원한과 쓰라림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화려함의 정점에 섰던 그들의 가족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배신과 끝없는 탐욕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미의 엄마표 꿀맛은 그렇게 꾸준함과 정성 덕분에 동네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느새 저의 작은 노점은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희 모자는 예전처럼 매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노점만으로는 하준이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자본도 경험도 없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서울의 오후였습니다. 제가 늘 노점을 열던 공단 근처였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제 노점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차림새가 단정한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종류별로 조금씩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제 손님들은 대부분 공장 직원이나 학생들이었으니까요. 저런 고급 차를 타고 오는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정성껏 한 과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 건넸습니다. 그녀는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코코넛 말랭이 한 조각을 꺼내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조각, 또 한 조각. 다른 한과들도 맛보더니 이내 차 문을 열고 제 노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친근하게 웃으며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빅마트 구매팀 팀장 김민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빅마트.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지점을 가진 거대 유통기업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놀라 제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미애 씨, 김민정 팀장은 저를 보며 호의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애 엄마표 한과는 전부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특별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죠.
오늘 우연히 지나다 들러 맛보았는데 소문보다 훨씬 맛있네요. 단순한 맛이 아니라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민정 팀장은 말투가 더욱 전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빅마트는 곧 오픈할 유기농 식품 코너에 입점할 고품질의 지역 특산품 공급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애 씨의 제품이 저희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귀가 잘못 들은 걸까요? 빅마트 같은 대형 유통기업이 저 같은 작은 노점상과 협력하자고 한다니.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미애 씨의 미애 엄마표 꿀맛 제품을 빅마트 유기농 식품 코너의 독점 공급업체로 모시고 싶다는 뜻입니다. 김민정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의 엄격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이 맛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작은 수제 공방일 뿐입니다.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거대한 빅마트 체인에 대량으로 납품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김민정 팀장은 제 어려움을 꿰뚫어 본 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김미애 씨가 자본과 생산 규모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마트는 잠재력 있는 공급업체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계약금으로 선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장을 임대하고 기계를 구매하며 생산 규모를 확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저희에게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미의 엄마표 꿀맛 브랜드를 작은 노점에서 전국적인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줄 도약대였습니다.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이제 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거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모험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제 어깨 위에 막대한 책임을 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생산 공장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빅마트 같은 거대 파트너에게 품질과 납기일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한다면 저는 기회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작은 노점만 운영해 본 저 같은 여자에게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있을까? 김미애 씨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김민정 팀장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결정입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차로 돌아가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노점 옆에 서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기회이자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주방에 홀로 앉아 김민정 팀장의 번듯한 명함을 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회와 위험, 희망과 두려움. 그것들이 뒤섞여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소리쳤습니다. 김미애, 이 기회를 잡아. 이것은 내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야.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내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길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어? 너는 그저 배우지 못한 시골 아줌마일 뿐이야. 공장을 운영할 경험이 어디 있니? 실패하면 어떻게 해? 너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까? 저는 그렇게 밤새도록 스스로를 괴롭히고 갈등했습니다. 동이 트고
첫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였습니다. 저는 잠든 하준이를 보았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시아버지 이정호 어르신,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분, 그리고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노점에 안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김민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정 팀장님. 김미애입니다. 네, 제가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빅마트와의 협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민정 팀장의 안도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김미애 씨, 저는 김미애 씨가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알고 있었어요. 빅마트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화는 끝났지만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희망찬 새로운 여정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빅마트에서 선지급해준 돈은 정말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공장을 짓고 현대적인 기계 설비를 구매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추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의 모든 역경을 지켜봐 주었던 이 작은 골목의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제가 비 오는 날 리어카를 끌고 나섰던 첫날부터 저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성실함을 알아봐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빅마트와의 협력 기회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애 씨, 걱정 말고 하세요. 골목 입구 잡화점 주인 정미숙 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미애 씨는 믿어요. 이자 같은 거 안 받을 테니 500만 원 빌려줄게요. 저도 그래요.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인 김영철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 몇천만 원 있는데 미애 씨에게 빌려줄게요. 미래의 사장님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렇게 한 사람당 500만 원, 1000만 원, 어떤 분은 3000만 원까지. 이웃들은 제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돈이라고 생각하며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정이 담뿍 담긴 그 돈을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버려진 낡은 공장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몇몇 친척들과 함께 직접 벽을 칠하고 전기와 수도 시설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헝기게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장 저렴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찾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인력이었습니다. 저는 숙련된 기술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살던 이 작은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 미혼모들, 어려운 환경의 어머니들을 찾아갔습니다. 언니들, 제가 한과 공장을 열려고 해요. 일이 아주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월급도 제대로 드리고 보험도 넣어드릴게요. 저와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제 제안에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서 동질감과 함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미의 엄마표 꿀맛 생산 공장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개업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처지에서 함께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과 만드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늘 웃음소리로 활기찼습니다. 첫 번째 대량 생산된 한과들은 최신 설비를 거쳤지만 여전히 수제 맛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비법을 엄격히 지켰으니까요. 첫 주문 물량이 상자에 포장되고 미의 엄마표 꿀맛 라벨이 붙여진 채 빅마트의 커다란 트럭에 실려나가는 그날, 우리는 모두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생산 공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쫓겨났던 한 여인이 이제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을 주는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제 고난 속에서 피어난 재기 여정은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황금기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도 저와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시댁은 나를 빈손으로 이혼시키려 했고 아이를 안고 나서자 시아버지는 빵을 던지며 손주 굶기지 말라 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빵을 한 입 빼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들려드릴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채널 가족의 민낯에 대한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빅마트와의 협력은 미의 엄마표 꿀맛을 작은 동네 골목에 익숙한 이름에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황금 발판이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물량이 빅마트 유기농 식품 코너에 진열되었을 때 작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간결하고 깔끔하게 디자인된 포장과 어머니와 전해 내려오는 비법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제품마다 인쇄되어 미의 엄마표 꿀맛은 즉시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붙잡아 둔 것은 다름 아닌 품질이었습니다. 화학 첨가물과 설탕으로 가득한 공장제 한과들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미의 엄마표 꿀맛의 자연스럽고 은은한 단맛, 쫄깃하고 향긋한 맛은 신선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과를 맛보며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의 씨 한과를 먹으면 마치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명절 한과 맛 같아요. 한 고객이 빅마트 웹사이트에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들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저희의 매출은 놀라울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저와 빅마트 경영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제게 처음 기회를 주었던 김민정 팀장님도 전화해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애 씨, 정말 대단해요. 미애 씨 제품이 저희 체인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 중 하나예요. 역시 제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초기 성공은 저에게 엄청난 원동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더 오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익을 공장 확장과 기계 설비 업그레이드에 재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제품 연구 및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에는 잼 레시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떡, 약과 등 다양한 전통 음식들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어머니의 손재주를 닮은 여성들과 함께 쫄깃하고 향긋한 쑥떡, 달콤한 찹쌀 약과 알록달록한 다식 등 새로운 전통 한과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제품은 재료 선정부터 포장 방식까지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미의 엄마표 꿀맛의 신제품들은 계속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 브랜드는 더 이상 코코넛 말랭이만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고향 음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빅마트의 독점 공급업체에서 다른 여러 대형 마트와 유기농 식품점에서도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저의 생산 공장은 점점 더 확장되었고 직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십 명, 그리고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고용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동반자이자 소중한 자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미의 엄마표 꿀맛 공장은 많은 이들에게 공동의 집이자 의지할 곳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큰 전환점은 한국 시장을 조사하던 일본의 한 기업 관계자들이 우연히 빅마트의 한 지점을 방문하여 제 제품을 시식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섬세한 맛과 인간적인 브랜드 스토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저희에게 연락하여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인 일본 시장에 미의 엄마표 꿀맛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첫 수출 물량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한국 브랜드의 품질과 위상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의 엄마표 꿀맛은 더 이상 단순한 고향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맛이 된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무일푼으로 쫓겨났던 한 여인은 이제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모자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넓고 번듯한 새 집을 서울에 마련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이웃들에게는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더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정과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 아들 하준이는 최고급 국제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하준이는 지식과 인성 모두를 완벽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두 손과 지혜로 제 아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바쁜 일상 속에서 저는 예전의 강남 빌라촌을 홀로 차로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그 자리에 화려하고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저와 하준이가 비 오는 오후에 쫓겨났던 그 묵직한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한이나 고통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과거에 쓰라림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오늘날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역경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제 삶이 번성하고 꽃을 피우는 동안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 시댁 가족의 삶에 진정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때때로 즉시 찾아오지 않지만 일단 찾아오면 그 무엇보다 가혹하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최진우는 아들 하준이도 성장했고 제 사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몇 번씩 공장에 들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충을 듣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제게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재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희 공장에서는 대량 주문 물량 때문에 몇 명의 임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 팀장과 함께 몇몇 면접자들을 면접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면접자가 들어섰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깡마르고 고단해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반백이 된 머리카락, 근심과 피로로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 낡고 색바랜 작업복을 입고 눈은 땅바닥을 향한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변했을지라도 저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혜림 여사,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초라하고 말없는 시골 며느리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지금 이 번듯한 사무실에 앉아 자신에게 일자리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사장님이 자신이 잔인하게 내쫓았던 그 며느리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는요? 인사 담당 팀장이 절차에 따라 물었습니다. 저는 박혜림입니다. 올해 55살입니다. 그녀는 예전에 시끄럽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닌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했었고 자잘한 장사를 좀 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묵하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미묘한 통쾌함. 하지만 무엇보다도 낯선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저를 반쪽짜리 인간처럼 내려다보던 그 여인이 이제 저에게 일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 운명의 소용돌이란 정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일은 꽤 힘듭니다. 박 여사님은 제품 포장 부서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수습기간 월급은 250만 원이고 점심 식사는 제공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정도의 월급과 좋은 근무 조건이라는 말에 박 여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얼어붙었습니다. 희망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애야. 너 맞니? 안녕하십니까,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고 낯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혜림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다시 공장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둘러보고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의 엄마표 꿀맛이라고 적힌 커다란 간판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 안 돼. 이럴 리가.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진실은 그녀에게 파산보다 더 쓰라렸고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무시하고 가차없이 내쫓았던 그 여인이 이제 그녀가 평생 꿈도 꿀 수 없었던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하늘의 가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참함 속에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공장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모두 읽어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씨앗이나 감동을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가족의 민낯을 구독하셔서 다음에 이어질 또 다른 비밀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